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서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성용입니다. 전공은 국문학입니다. 그래서 기준 선생의 한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기라성 같은 발표를 이렇게 듣고 그러면서 정치, 철학, 학문 이러한 연원까지 쭉 훑어보게 되어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서정적이고 정서적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오늘 기준 선생의 젊은 시절의 고뇌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밤이라는 그러한 정취 또 정경 이런 것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순서는 이제 이런 순서로 제가 목차를 잡아봤고요. 발표문으로 제출한 것하고 PPT로 만드는 것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내용은 발표문에 의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준 선생께서는 사화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신 분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화들을 보면은 한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희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저쪽에 가서 얘기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무오사화, 또 갑자사화, 또 기묘사화 이러한 사화를 거치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거나 돌아가시거나 하게 되는데요. 5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사화가 집중되면서 아마 지식인 사회에 큰 변동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지식인의 범위가 매우 협소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피와 인연의 이 범위 그리고 숫자 이러한 것은 당대 사회에 충격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사화를 통해서 첫째로는 지식의 전국화 현상이 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지식이 내면화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지점을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진 낙향을 통해서건 또는 유배를 통해서건 간에 아마 중앙 정계의 수많은 학문적 소양 또 문학적 역량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으로 또 영구적으로 지방화하는 현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고 이러한 인물들에 의해서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또 학문과 문학 역량이 더욱 깊어지는 그러한 긍정적인 되먹임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성리학사에서 서경덕, 이현적 이런 분들은 기이론론이나 주리론을 개척한 그러한 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황, 조식, 김인우 이러한 분들은 각 지역에서 그 학문적 성취가 아주 뛰어나고 후진 양성에 힘썼던 분인데 이분들의 사승연원을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이분들이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또 독학을 통해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것이 16세기 학문 전반의 한 풍토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은 문학과 도학이 모두 성정에서 연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도문일치의 문학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문일치의 문학관은 보편적 현상이었고 정여창이나 김경필처럼 장문해도를 주장하는 분은 좀 드문 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문일치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인격의 성장, 성정의 순화, 그리고 문학의 발현 이 3자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이 발표는 기준 선생이 목숨을 잃은 그러한 상황을 한번 기준 선생의 시 중에서 밤의 이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기준 선생께서는 기묘 8연 중에 한 분이시죠. 어릴 때 조광조를 따라서 학문을 연마하면서 교유했고
이것은 이미 말씀 다 나눈 상황이니까 그냥 생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시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중종 11년 홍문관 박사로서 어제에 응한 장원을 하면서부터이고, 또 그분이 이 시설을 가지고 논할 때에 특히 이성원을 논박하는 상소를 올렸을 때에 사관이 그 사실을 기록하면서 홍문관 관원 중에서 기준이 가장 젊다. 그런데 그 문학은 넉넉해서 명망은 조광조의 버금 같다. 이렇게 사관이 기록을 해놓습니다. 젊은 분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문학이 매우 넉넉해서 조광조와 문명이 나란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덕양 유고에는 모두 306제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중종 11년, 그러니까 25이 되시던 해에 벼슬길에 올라서 쓴 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0살에 사사로 이제 졸하실 때까지 그 시 6년 정도 만들어진 시가 여기에 시대순으로 편차해서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따라가면은 이 6년 동안에 이분의 내면의 세계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 중에서 상당수가 밤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시를 지었다라고 해서 밤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노출하기도 하고, 하룻밤, 밤마다, 밤새 이러한 말도 많이 쓰고, 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아침까지 밤을 새웠다라고 하는 표현도 아주 많습니다. 또 밤에 등장하는 달이나 별과 또 은하수, 이러한 것도 이 시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것, 그리고 방에 불을 켜고 또 기러기 소리가 들리고 또 오랑캐의 뿔피리 소리가 들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 밤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정취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한번 내보면은 1권에 실려있는 77제의 시 중에서 47제가 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2권도 그렇고 3권도 그렇습니다. 여기를 한번 전체를 톱아서 보면은 306제의 시 중에서 190제가 밤의 시입니다. 이쯤 되면은 거의 3분의 2가 밤이라는 얘기니까, 밤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분의 시적 정서 또는 성정의 어떤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꿈이나 잠자리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밤이라는 얘기죠. 선생께서는 기묘사화로 사사되었지만 그 과정은 좀 복잡합니다. 이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 다 낱낱이 톱아서 말씀을 하셨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과정에서 떠오르는 자책감, 또 그걸 통한 부끄러움, 또 희망에 대한 의지, 간절함, 불안감,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밤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적 배경을 빌려서 형상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밤은 죄의식의 시간이고 동시에 자의식의 시간이기도 한 거죠.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무차별적인 어둠과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 이 두 가지가 밤과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공존의 착잡함, 이것이 그의 밤이 갖고 있는 의미의 두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조선 왕조를 통틀어서 밤은 야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나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이 시간 동안에 밤을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도둑이거나 아니면 불축한 일을 꾀하려는 사람들, 이렇게 간주되어긴 했습니다. 다만 궁중의 일과 관련되거나 또 세시 명절 이럴 때에는 밤나들이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었고, 사대부들의 밤 모임이라고 하는 야회는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난 명소, 또 명사의 집, 누정 이런 데 저녁 때 모여서 밤새 시를 짓거나 풍류를 잡히며 노는 행위, 이러한 것은 아름다운 모임으로 이렇게 여겨졌고 그것에 관한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단순히 시문을 수작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또 풍류 감상의 모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 이거는 한마디로 그분들끼리의 동료의식을 다지는 그러한 것이고, 그 옛날 문자로 표현하자면은 동성상응, 동기상구라고 하는 이러한 공명과 공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께서는 야회의 분위기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그러한 상황조차 공명이나 공감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외로움을 아주 깊이 느낍니다. 이 작품은 피화되시기 전에 변산 나들이를 하면서 지은 작품입니다. 밤의 읍조리다 야영이라는 제목으로 1권에 32번째로 실려 있습니다. 이 몇 번째로 실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엮여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 시기 어느 시기에 지으신 것이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후대의 문인들은 이것을 중요한 모임처럼 이렇게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소회를 밝히는 그러한 것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27살이 되던 아마 중종 13년 무렵에 근친을 위해서 그 고창 지역으로 지금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께서 그곳에 현감으로 계셨는데요. 저는 아마 이 기씨 집안이 그러한 전라도 지역으로 이렇게 터전을 닫게 된 것은 이게 내력이 그때서부터 깊이 있지 않았을까. 나중에 피화되어서 문제가 심각해진 배소 이탈의 문제도 어머니를 뵈러 고창 무장으로 가시려고 하다가 이렇게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새거지는 아니더라도 연고가 이미 그 호남 지역에 닦여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간에 젊은 청년은 긴 미래를 갖지요. 그런데 미래가 길수록 익측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항상 불안스럽습니다. 이 청년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진과 그 다음에 노숙기, 노성한 사람들이 서로 교환하면서 사회 변동이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 노성한 분들이 신진 세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인정과 수용, 이러한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젊은이 특유의 불안감, 이러한 것이 겹쳐서 젊은 시절에 만들어진 이러한 이 불안한 그러한 정서가 가득 담긴 시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가 77번째로 실린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는 발문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이 발문에는 북변 유배의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고려 조선시대의 일대를 통틀어 가지고 시인 묵객들은 시나 문에 나타나는 어떠한 조짐이 미래의 운명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시참설에 이렇게 시달리곤 했었는데 그것이 꿈에까지 확장되는 것을 몽참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이 꿈을 기록하면서 그러한 몽참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조선시대 때의 사대부들에게도 깊이 공감이 되어서 이 작품의 발문, 이러한 것들이 후대의 다른 여러 시화에 인용이 되면서 이분의 운명과 함께 이렇게 공감했던 그러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19년 11월 15일 이제 기묘사화가 열리고 그때 처남과 함께 금중에서 숙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중종이 홍경주 등을 불러서 그리고 이른바 조광조를 비롯한 사람들을 의금부에 하옥하라라고 하였고 그리고 대신들과 함께 조광조를 비롯한 7분의 죄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중종께서 기준을 꼭 꼬집어서 이 사람까지 넣어서 8사람의 죄를 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종이 지목한 죄인인 거죠. 그리고 나서 11월 21일 날 중종은 죄안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리설로 왕을 이끌어서 국정에 도움이 되겠다 싶었는데 당을 짓고 괴격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국정을 문란케 했다.
하고 넷으로 나누어서 조광조, 김정, 김구, 김식은 원방안치, 그리고 윤자임서부터 기준선생까지는 외방부처 이렇게 정해집니다. 이때 기준선생은 아산으로, 처남인 윤자임은 온양으로 배소가 정해집니다. 선생께서는 서울에서 나셨고 또 홍문관 수천으로 관직 생활을 하셨으니까 서울뿐입니다. 외방부처의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심리적으로 아마 상당히 위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산과 온양이 서울로부터 멀지 않았고 또 처남이 있는 온양이 아산과 그렇게 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서로 소식을 전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서 아마 그나마 위안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개인이 어떤 특정한 공동체로 흡인되는 그 흡수의 정도는 혈통, 학문, 지역 이런 것들의 동질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바 있습니다. 아산은 그 바다를 면한 곳이고 특히 아산 서쪽에는 고려시대 때서부터 충청도 일대 세곡을 수납해서 조운해서 서울로 가는 공세 고창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옛날 아산 군 지도를 가지고 보면 공세 고창이 저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아산을 둘러싸서 저렇게 바다가 면하고 있는데 저 해안가 어딘가에 유배가 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시에 나오는 바다의 한 곳도 이 부근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유일한 위안은 온양, 그러니까 산 너머에 처남이 있다라는 것이고 다만 유배의 처지라서 자유롭게 만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됩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한 해가 저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준의 시에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이 저문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석양, 일모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단어로도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한 해가 저물고 한 해가 저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본인에게서는 자기의 어떤 인생의 어떤 화려한 시절이 저물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 없다라고 하는 무명의 그러한 시간을 내가 마주할 수도 있다. 그것은 빛이 없는 시간, 무명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의론이 아주 과격해져서 12월 16일 중종을 위시한 대간 학생들이 조광조 등은 사사하고 윤자임 등은 절도 안치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곤, 심정, 정광필 이런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안해서 결국은 조광조 한 분만 사사되고 나머지 분들은 원방 안치로 정해집니다. 이 결정으로 윤자임은 북청으로 그리고 선생께서는 온성으로 입회되셨습니다. 북청에 도착한 윤자임이 울본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1519년을 윤자임의 졸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윤자임 선생께서는 배소에서 출입이 자유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21년까지도 자기가 주변을 유람한 그러한 것을 소회를 적어서 이 매부인 기준 선생에게 보낸 것을 보면은 아마 그 당시까지도 윤자임 선생께서는 생존해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기자 매부였던 이 기준 선생의 사사가 어쩌면 윤자임 선생께서 배소에서 분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 1521년 그 이후 얼음 그 무렵에 윤자임 선생께서도 배소에서 해배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온성은 두만강 정말 여기 저 기역자로 꺾어지는 거기에 있는 한반도 최북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오지, 삼수, 갑산이 모두 온성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서울에서부터 24일간 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북단 그야말로 유배지인 것이죠. 온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귀문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관령이 있을 정도로 여기 들어가면 죽지 않고서 못 나온다라는
그러한 유배지 중에서도 아주 고약한 그러한 유배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만강이 경계로 잡힌 그것은 김종서 장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세종 때이죠. 그분이 육진을 개척하시면서 그 국경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런데 국경은 어떻게 되더라도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야인들, 여진족이나 말갈, 숙신 이러한 여러 부족들은 두만강 하류 일대의 평야 지역에 여전히 터전을 일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섞여서 살았습니다. 조선 왕조는 이들을 번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존중해 주었어요. 상대적으로 사나웠던 오랑캐족을 막아주는 그러한 구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랑캐 번호들과 또 조선이 서로 평화롭게 거주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곳은 번호의 추장들, 또 육진의 군장들, 조정에서 파견된 각종 공무원들,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교유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역의 기준 선생은 매우 이채로운 분이었을 겁니다. 저 중앙 서울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학식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또 정치적 경력이라든지 안목이라든지 하는 것은 다른 분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명사 초청의 자리가 자주 있었고 이 자리에 나아가서 시도 여러 편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요때의 정경을 그린 작품 중에서 기준 선생의 시 중에서 수작으로 꼽히는 그 작품이 바로 요 강상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 선집에서 오원율 씨의 대표작이라고 이렇게 뽑히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려 있는 것은 제2권 24번째로 이렇게 실려 있는데 저는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무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참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무심하게 달은 뜨고 무심하게 꽃은 핍니다. 그것은 저절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절로라고 하는 것의 한자 성어가 자연 아니겠습니까? 자연의 자연다움은 그것이 저절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심히 달뜨고 저절로 꽃이 핍니다. 그 봄밤의 무심한 한결같음, 이것의 시인의 슬픔이 소리로 남게 되고 그것은 아무런 윤색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것. 그래서 저기에 소리는 있으나 노래는 만들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저러한 형태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정에서 기준 선생의 배소 이탈 사건이 아주 분분하던 그 무렵에도 기준 선생은 이 윤자임과 함께 북방 오지로 길을 떠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소 이탈은 조정에서 한참 논의가 되고 그리고 이 처남과 함께 아산 온양에서 도사에 이끌려서 24일 거리에 각각 북청과 온성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중경과 이발하며라고 하는 요 작품을 보면은 요 고된 그 유배의 길 거의 한 달 가까이 걸어갔을 이 유배의 길 동안에 아마 그나마 유일한 위안은 처남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석 달을 같이 걸었다고 하니까 아마 12월 말서부터 시작해서 2월 달에 가서 온성과 북청에 각각 도착하신 것 같아요. 그 무렵 1월 달에는 배소 이탈 사건으로 조정에서는 새로운 논의가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온성에서 입에되던 중에 중종 15년 1월 4일에 김식이라고 하는 분이 선산 배소에서 이탈 망명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김정 기준의 이 배소 이탈 사건이 다시 논의가 되죠. 김정은 허락을 받았다고 하고 기준 선생도 허락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조선왕조실록의 공소장에는 그런 기록이 없고 후대 기록에는 또 그렇게 나와 있어서 허락을 구했는지 여부는 좀 선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거창에서 김식이 끝내 안 잡히고 거창에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을 나라법을 부인하고 망명한 사건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논의가 아주 심각하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문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다시 배소로 불러들이지요. 이럴 때 대사관 이빈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기묘인들, 그러니까 성리학을 한다라고 하는 저들이 정말 하는 행위를 보면은 저거는 분부를 배반하는 일 아니냐, 저들의 도덕이라는 것은 가히 알 수 있다. 이게 아마 가장 뼈아픈 그러한 비판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나마 유지했던 도덕적 우위도 상실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배소 이탈 사건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서울로 추문을 받으시고 진정을 힘껏 해서 그 진정이 받아들여져서인지 감사되셨죠. 그래서 장백도 그리고 위리안치로 형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온성으로 가고 이른바 위리안치 됩니다. 그 위리기를 보면은 새로 만들어서 이감된 곳은 제가 그냥 어림짐작으로 생각을 해봐도 직경이 5m 정도쯤 되는 그러한 타원 안에 집을 짓게 하고 거기에 방 3칸 짓고 사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타원형으로 이렇게 좀 한다 하더라도 결코 넉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사방에 수직군들이 지키고 출입을 감시했습니다. 온성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죽을 목숨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때서부터 세계관이 조금씩 바뀌어서 낙천지명 또 치명수지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아주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살인파가 초기에 소쇄응대와 같은 이러한 실천적 소학운동을 통해서 다른 분들하고 뚜렷이 구별되기는 했으나 이 내면의 존심수양이라고 하는 내면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요 무렵에 이현적, 서경덕 이런 분들이 활동했던 것을 보면은 아마 이 무렵에 심성론, 사물론 이러한 것들이 심화되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고 우리는 이것을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부르죠. 두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시대의 상황 자체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사고가 싹터가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 60명이라고 하는 명문이고 여기에 마음이 인식하는 것, 마음과 사물이 하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경지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60명 중에 하나인 등잔과 관련된 그러한 명문인데요. 이 명문을 보면은 그다음까지는 이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등불 이러한 것들을 주로 노래하셨는데 여기에서부터는 자기 내면의 어둠을 몰아내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빛은 나에게 드리워진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서 빛나서 바깥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한 내면의 빛이 어두운 밤과 짝을 이루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불어리를 씌운 등을 보면서 이러한 빛으로 충만한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시고 또 그것이 본인의 학문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의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유배기간 내내 기준 선생은 운명에 순종하고 내면을 완성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성 주변의 풍광을 읊은 여러 작품에는 그곳에서 느끼는 감회를 직접 토로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리안치가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지 그곳에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허락을 받으면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으로 허락된 것 같습니다.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주변의 성, 성루, 언덕 이런 데를 다니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 이 작품이 3권 36번째 실려 있고요. 이 작품도 역시 아주 기준 선생의 대표작으로 이렇게 꼽히면서 그러면서 많은 후대의 시선집에서 선발된 그러한 작품입니다. 봄밤의 서정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이 정지된 듯한 시각 이미지, 그리고 저녁 연기, 그리고 젖대의 소리, 이러한 것들이 어둑하고 막막한 변방의 끄트머리에 피어오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상당히 비통한 작품이다라고 해서 또 여러 시선집에서도 또 손꼽히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국조시선, 해동시선 이러한 작품에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남용익이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은 기준 선생은 아주 슬프고 한탄을 많이 하는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대표작이 바로 이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중종 16년,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해입니다. 7월서부터 9월, 가을이니까요. 그 가을날 온성의 성마루에서 지으신 작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북쪽 지방은 서늘한 여름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가을이 오죠. 그리고 긴 겨울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성 앞에 산이 서리를 맞아서 단번에 반이나 누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요것으로 묘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에 올라 눈길이 닿는 곳마다 가을의 소슬한 기운으로 슬픔이 비길 데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봄은 생장시키고 가을은 숙살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숙살은 꺾고 죽인다라고 하는 뜻이죠. 가을이 되면 한여름의 그러한 씩씩한 나뭇잎도 시들어 마르고 죽습니다. 세상은 고요한 죽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죠. 다만 성리학에서는 이 숙살은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생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숭고한 자연의 순환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숙살과 생장이라는 것이 짝을 이루면서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우리 기존 선생의 작품에서는 그러한 희망의 모습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홍만종이 소화시평에서 유난히 슬픔과 한탄의 서정이 강하다라고 하고 이 시를 선발하는 것을 보면 이 시 작품이야말로 가을 밤에 이러한 슬픔이 잘 표현된 작품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겨울의 한밤중에 온성의 성머리에 혼자 올라가셔서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다만 이 혼자 있다라는 것이 더 이상 쓸쓸하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이 고요하고 물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이기 전, 다시 말해서 성리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물전, 미발의 어떤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착목하고 그것이 이 작품의 핵심으로 등장을 합니다. 인간은 천차만별의 기를 가지고 있지만 하늘의 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르고 차이 나는 것은 저절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이 저절로와 마땅히의 사이에서 기준 선생은 당신의 이 세계를 새로 발견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영원한 이치를 체득하는 것. 이것은 외로움의 쓸쓸함이 아니라 엄숙함에 훨씬 가깝습니다. 성리학은 구중이라고 하는 명제를 항상 핵심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비로소 젊었을 때서부터 따라다니던 그러한 슬픔과 외로움, 그러한 것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느꼈습니다. 기묘파련들을 소학의 실천을 지치를 위한 중요한 방도로 삼았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면 문제에 대한 기록은 좀 덜합니다. 심통성정이라는 그러한 이 대명제 아래 성리학에서 중요시 여겼던 미발을 어떻게 체인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성리학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북송 성리학에서도 이 문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선종이라든지 도교라든지 하는 그러한 곳에 여러 가지 수련법을 빌어다가 그러한 것을 실제로 실천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자께서는 미발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첫 번째 깨달음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나 적연부동할 수는 있다라는 두 번째 깨달음을 이제 하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은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은 성리학자들의
실천 지침으로 자리 잡습니다. 앞의 시가 111번째 작품인데 요보다 앞서서 108번째 작품이 겨울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비통해집니다. 교형이 결정된 것이 10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집행이 된 것이 10월 28일이죠. 통상적으로 옛 어른들은 이 10, 11, 12월 이 석 달을 겨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10월 들어서 지금 지은 작품이라는 것이죠. 졸하시기 며칠 전에 지으신 작품이 분명합니다. 아마 이 작품에 이 무렵서부터는 미발체인 또는 적연부동 이러한 것을 깨달았고 실천했고, 그러면서 젊은 시절부터 따라다녔던 이러한 슬픔, 고독감 이러한 것이 탈속과 청쇠함의 미감으로 승화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송사련의 무옥으로 다시 한번 조정이 뒤집히고, 그리고 이전에 망명했던 분들도 다시 잡혀와서 이제 다시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준 선생은 여기에서 배소해서 교형을 당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서글픈 고독감이 극복했던 이러한 것이 마지막으로 도달하셨던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리학의 전국화, 그리고 지식인 내면의 어떤 심화 이러한 것들이 사화를 통해서, 조선시대를 통해서 보면은 왕이 교체되는 정변이 있고 사화가 있고 요 뒤에는 환국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쭉 있죠.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지식인의 세계가 점점 지역화 또 내면화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기씨 집안의 가학의 전통도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전국 각지에서 스스로의 깨달음에 의해서 성리학이 서로의 영향관계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일단을 기준 선생의 시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0편의 시를 계속 읽으면서 한편 내내 슬펐고 한편 내내 그러한 깨달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참 장엄하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